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사고가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감정과 이성을 놓고 생각을 해도 저는 0.5%포인트 한꺼번에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따지니까 우리는 주식시장에 몰려서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가계부채 2,000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부실채권이 얼마 정도 되는지 어떤 언론도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잠재적 지연내관이다. 그러면 6월달 소비자 물가는 MOU가 체결됐으니 배럴당 기름값이 $80, $90 초반으로 떨어졌으니 다시 3.9?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4.2였다가 이제 한 0.1%포인트 내지 0.2%포인트 소폭 오른 4.3 내지는 4.3이 6월달 소비자 물가로 발표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 그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라 그랬어요? AI 과열에 의해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심리적 패닉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란 전쟁이 나고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고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던 2024년 8월달 세계 증시의 모습을 보시고요. 이제 조금만 딱꼭질을 하거나 호흡이 이상해지면 세계의 모든 증시와 자산시장은 패닉에 빠질 확률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거기에다가 11월달 총선거가 미국에서 진행이 되어서 상원에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 사태는 더 확장이 되고 더 불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야기도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 질서에 있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건네와 속내의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이 금리 올리고 일본이 금리 올리잖아요. 그죠? 2번 올리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연내에. 그래서 1%로 옮기겠죠? 0.75%인데 기준금리가 이제 금통위 거쳐서 1%로 올립니다. 1%로 올리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다? 팔짱 끼고 우리는 2.5야 아직 1%보다 높아. 이렇게 대응을 할까요? 아니면 자,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금리 올리셔야 된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면 이제 정책하는 사람들로서 아니면 정치하는 분들로서는 한국 경제를 매로 한번 채찍질을 하는 것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두려울 겁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고 시장에게 어떤 신뢰를 줘야 되고 그런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불장군 국가가 아니니까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세계 글로벌 경제 질서 안에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강소국 경제니까 미국과 일본과 독일과 프랑스와 캐나다와 영국과 긴밀하게 통화정책에 대한 논의와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환율의 미래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만약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렸을 때 자영업자가 무너질 것이고 서민들 사생활이 무너질 것이고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삼성경제연구소 다닐 때 아침에 출근할 때 바쁘니까 지하철에서 김밥 하나 이렇게 호일에 똘똘똘 말려있는 거 1,000원 주고 샀거든요. 지금 1,000원짜리 김밥이 어디 있습니까? 김밥 땡땡에도 1,000원이었거든요. 없습니다. 이제 최소한 4,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볼 때는 6,000원, 7,000원, 8,000원으로 갈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김밥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 농산물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이 먹는 생활비에 김밥 한 줄에 6,000원, 7,000원 한다 그러면 소득이 오른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소득이 오를까요? 일부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분들을 잘못됐다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일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되자마자 직원들 대박 터뜨렸잖아요. 자본주의 질서에서 저는 당연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온기가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거면 더더욱 좋죠. 근데 없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잘난 기업에 들어가서 취직하는 게 최고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학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학원 다녀야 돼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학교에 가서는 잠을 자고 나중에 저녁에는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되고 뒤틀어지는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과 반성은 정치적인 표 계산으로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제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이 다이먼의 세계 질서의 변화에 나오는 책 내용을 읽어보시면 국가가 패망하기 직전에 가장 먼저 붕괴되는 제도가 교육제도라고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까지 다 포함한다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사고가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금리 올려야 되나? 그대로 가져가면
돈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낮은 금리에서 높은 금리로 간다고요. 그러면 일본과 미국으로 갈 거란 말이죠. 영국으로도 갈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외환위기가 난다. 제2의 외환위기다라고 하는데 안 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데 외환위기 나죠. 확률적으로는 높지는 않습니다만 시나리오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을 할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나 정책은 없다고 봐야죠. 입으로만 국민 그러지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하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어진 상황에서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만 공무원은 영원히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복지부동의 자세가 계속되고 사기업은 구조조정이 있을지언정 공무원은 구조조정이 없잖아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진행이 되게 되면 세대 간, 계층 간, 직종 간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게 될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은행이. 금리 올려야 되느냐?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올리는 게 맞다. 0.5% 빅샷으로 한꺼번에 탁 올리는 게 맞냐? 감정과 이성을 놓고 생각을 해도 저는 0.5%포인트 한꺼번에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을 겁니다. 정리하지 않은 좀비 기업들이 존재하고 그 기업들을 다 살려야 된다. 우리가 다 같이 안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감정적 호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외환위기 때 경험해봤던 구조조정을 늦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점, 더 많은 국민들의 고통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정한 형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일부 기업들을 캠코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구제금융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부도 처리를 해서 파업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옳은지는 냉정하게 봐야 될 그런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트리거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단점은 가계부채 2,000조입니다. 외국인들도 지적하고 있고 지적한다는 말은 외국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한국 경제를 잡아뜨릴 수 있다. 어떻게? 가계부채 2,000조잖아. 이게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음에도 어느 국회의원도 어느 정책하는 고위공무원들도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법은 제시할 수 없겠죠. 어떻게 그 해법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정책의 경험과 역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단단하지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조금 답답함도 있습니다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하는 옛날 말을 그대로 따른다면 숨겨진 부실 채권을 만약에 있다면 몰래 조용히 쉬쉬하면서 누르고 감추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열어놓고 이 정도 빚이 부실 채권이 지금 소진돼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저는 정부가 정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함이 최대의 정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주요 통화정책, 재정정책에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많은 훌륭한 머리 좋은 공직자분들이 좀 더 정직하게 국민들과 대화하고 시장에 신뢰를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은 투명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1,500원대 중반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은 한국 경제의 위기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대어서 주식시장의 순간적인 폭락과 폭등, 톱니처럼 생기잖아요. 톱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그건 누가 이득을 따먹을까요? 정보를 갖고 있는 투자자, 다른 말로 하면 큰 손들, 다른 말로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그런 점에서 자산시장에서도 채권시장에서도 그러면 주식 팔고 그 돈 가지고 어디다 투자할 것 같아요? 채권이 지금 3.5%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금리가 3년 만기 국채금리가. 그럼 그 국채금리를 외국인들이 사서 2, 3년 동안 가만히 들고 있으면 주식시장은 야단법석이 났는데 채권시장은 4.5% 2년 동안 꼬박꼬박 금리 받아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배부른 이야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고 널리 보지 못하니까 스코프가 밀도와 그리고 스케일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따지니까 우리는 주식시장에 몰려서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가계부채 2,000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부실 채권이 얼마 정도 되는지 어떤 언론도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잠재적 지연내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필요하다면 미 연준이 6월 1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공개시장회의 첫 회의 케빈 워시 의장 하에서 회의를 마치고 말하는 결과를 한국은행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가 제대로 파악해서 국민들과 솔직한 대화를, 정직한 대화를, 투명한 대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치적인 쇼나 정치적인 표를 계산하지 않고 정말 국가의 경제와 미래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이 광주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는 것 저는 찬성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전력이 남아도니까요. 호남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송배정만 깔아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제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업 보고 저기 가서 지으시오. 그러면 기업은 예. 그러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죠. 그죠? 근데 자본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저기 가서 공장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어보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특혜를 주십시오. 통정공항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세금을 면제해 주시고 환경 관련된 규제를 면제해 주시고 등등 제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그걸 보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못하고 하겠죠. 그러한 이야기들은 사회의 중산층과 서민층의 허리를 단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1%의 허리를 단단하게 할 뿐이라는 것 정부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고요? 반도체 공장 지으면 지을 때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공장 생산 인력들은 로봇이 대체하는 게 태반일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효과가 얼마일지 이런 것들도 정부가 또 국민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영의 경제마스터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주요 투자에 대한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면 이게 한 흐름으로 되어 있지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게 됩니다. 그것만 이해하신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경제의 순리에 대해서 운행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이해하시게 된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람되고 교만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더 이상 이란 전쟁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2주 전부터. 그거는 지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점. 그것은 오래된 역사 속에서 나온 베트남 전쟁을 제가 언급하면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다는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여러분께서 보시고 겉과 속의 본질을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경제를 풀어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우리 정치는 그러한 경제 이야기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